네, 계속해서 보실까요? 2장 과세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등 아시겠죠? 첫 번째로 과세 요건입니다. 그죠? 과세 요건. 아까 과세의 4대 요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4대 요건, 과세 물건, 그죠? 다른 말로 과세 대상, 그죠? 또 다른 말로 과세 객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관세가 부과돼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죠? 객체.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한테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죠? 아니, 부가징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수입 물품의 관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과세 표준, 수입 물품의 가격,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수량.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입 물품의 관세율입니다. 그죠? 그 네 가지를 관세의 4대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과세 물건, 그죠? 과세 대상, 과세 객체였죠. 과세 물건이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가징수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되는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수입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종가세, 종량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종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량세는 수입 물품의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가격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그 물품에 대한 가격이 얼마다, 돈을 나한테 얼마를 보내라, 그렇게 서류를 보낼 거예요. 보통 인보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가격,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량세, 수입 물품의 수량. 예를 들어 뭐 100톤을 또는 100m를 보낸다, 물건.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품의 뭐 중량이나 수량 같은 거, 길이, 그죠? 그런 것들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왜냐면은 세율 자체가 종량세를, 그죠? 기준으로 나타내는 건 그런 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톤당 얼마, 그죠? 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종량세를 기준으로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인데 아무튼 이런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대부분의 수입 물품은 종가세로 과세 가격이 이제 산정이 되고 관세액이 책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세 물건 확정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세 물건을 확정한다.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A라는 수입 물품이 있으면은 얘를 어느 시점에 성질하고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 징수할 것인지 그 기준점을 잡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기준점은 어떤 시점에 성질하고 수량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 징수돼야 될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수입신고 예를 들어서 오늘 4월 3일인가요? 이때 수입신고가 됐는데 만약에 과세 물건을 이때 확정을 안 해버리면 즉 이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한 열흘 있다가 물건 성질하고 수량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를 들어 100kg, 그죠? 근데 이때는 막 한 50kg 물품이 확 줄었어요. 그죠? 성질하고 수량이. 그러면은 수입할 당시에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관세를 부가징수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세 물건을 어느 시점으로 확정을 해줘야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법상으로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어요. 수입신고를 하는 때, 즉 오늘 수입신고를 한다면은 4월 3일, 그죠? 이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근데 이런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만약에 수입 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본질적으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특정 사실이 발생한 날 그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예외적인 확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외국 물품인 선용품, 차량용품 등을 그죠? 허가받은 대로 만약에 적재하지 않아가지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역 허가라는 거를 이제 세관장한테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이런 물품들을 그죠? 또는 허가 받은 대로 적재하지 않아서 관세를 바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시점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세관장한테 하역 허가를 받은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지는 내용도 두 번째, 만약에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수작업이라는 걸 하는데 보수작업은 뭐였습니까? 아까 그 티셔츠에 라벨 붙이는 그런 작업들 그런 간단한 작업들이 보수작업이에요. 보수작업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승인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관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 그런 것들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고 세 번째, 만약에 보세구역에 물품이 장치가 되던 중에 그죠? 보관이 되던 중에 물품이 멸실이나 폐기가 됐어요. 그죠? 멸실되거나 폐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정확히 그 시점의 성질과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그때를 과세물건 확정 시기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 공장이나 보세 건설장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허가 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종합보세구역 같은데 그런 곳 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대한 그죠? 기간이 경과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러면은 언제요? 이러한 작업이나 그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할 때 그죠? 그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세 운송과 같은 경우에 그때 기간이 경과했어요. 당초에 약속한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그런 거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승인을 받은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그죠? 그런 것들은 소비하거나 사용돼버리고 나면은 그 후에는 물품이 어떤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하거나 사용한 그 시점, 막 그 시점, 사용되기 직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그러면 반출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즉시 반출 신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신고를 한 때 성질과 수량이 가장 이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고 이 시점을 과세물금 확정 시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그죠? 그러면 막 도착을 했을 때, 그죠? 통관 우체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죠? 주로 수입되는 우편물이 거치는 장소예요, 그죠? 통관 우체국에 우편물이 도착한데, 그때가 가장 그 우편물의 성질과 수량을 잘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를 예외적인 확정 시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도난 물품이나 분실 물품. 그리고 그 물품들이 도난되거나 분실됐으면 그 시점이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가장 잘 성질과 수량을 반영하고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를
과세 물건 확정 시기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그때가 과세 물건 확정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 그죠? 밀수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게 수입된 때, 그죠? 수입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건이 어떻게 처분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기본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왜 이거를 따지냐, 그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관세를 부과 징수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다 보면은 과연 이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젠지를 쫓아가가지고 그 시점에 이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해야 가장 효율적인 관세 부과 징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이제 과세 물건을 특정을 짓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관세를 부담을 시켜야 되는지, 그죠? 납부하게끔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납세 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그죠? 법률상의 의무. 뭐 법률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서류상으로, 그죠? 법적 효력이 있는, 그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수입 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물품을 수입한 화주겠죠. 물건 주인. 그걸 화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건 주인이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될 거고, 만약에 화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실무상으로 굉장히 많은 경우가 화주가 누군지를 좀 몰라요. 그죠? 뭐 서류상으로는 뭐 A라는 업체가 돼 있는데, 그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복잡한 거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를 명확하게 화주라고 특정 짓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물품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죠? 그걸 따져보고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구분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를 규정을 해놨어요. 첫 번째로 만약에 수입을 위탁받아가지고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다. 그죠? 그러면은 이 수입업체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 자인데, 그렇다면은 이 위탁받은 수입업체가 단지 얘네는 대행 수수료 정도를 받고 대행 수입을 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봐야 될까요? 그게 맞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전히 권리는 수입업체한테 대행 수입을 맡긴, 그죠? 위탁한 그 실제 물건 권리가 있는 그 주인, 그 사람한테 납세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을 위탁받아서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그렇다고 하면은 서류상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그죠? 물건 받는 사람, 그죠? 누구겠어요? 손품장이나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이런 서류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라는 표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에 적혀 있는 물건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보고 이 수입 물품에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 물품을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 수입 신고를 안 한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그 전 상태에서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물건을 넘겨주면은 그 권리가 이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권리를 수입 신고 전에 넘겨받은 양수인이 수입 신고를 하고, 그죠? 관세를 납세할 그런 의무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1번부터 3번까지는
물품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왜냐면 권리 관계가 분명하면은 딱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으면은 그냥 화주한테 납세 의무를 지우면 돼요. 근데 만약에 화주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물품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람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그 사람을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도 나와요. 연대 납세 의무. 연대라는 말 그죠? 연대. 뭐 대학교 이름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참여연대 뭐 그런 식으로 같이 뭔가를 그죠? 의무를 부담한다 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한다 라는 말 쓸 때 연대해가지고, 그리고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분들 다들 뭐 동기간에 연대 책임이 있어가지고 다들 얼차려 받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그죠? 복수의 자 여러 사람이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각각 독립해가지고 전액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 그죠? 그럴 때 각각의 사람을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갑이라고 하죠. 그죠? 갑이라고 하면은 A, B, C가 갑이라는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죠? 각각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징적인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각각 n분의 1로 분담해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의무에 대해서 A가 100%를 의무 이행을 해버리면은 이 전체가 다 소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A, B, C가 동일한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갑이라는 의무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 중에 한 명이라도 채무를 이행하면, 그죠? 의무를 이행을 하면은 이 전체 채무가 소멸을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런 개념이 이제 관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입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 수입신고에 의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수입신고에 의해가지고 수입되는 물품하고 결국에는 동일한, 그죠? 그런 효과가 있겠죠. 아까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하고 연관지어가지고 같이 숙지를 하셔야 될 개념들이에요. 일단 해당 물품을 사실상 수입한 그 행위자, 그죠? 그 행위자, 그 과세물건 확정 시기에 그 성질과 수량이 결정되는, 그죠? 그 시점에 이 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생각해 보시죠. 하역 허가를 받은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됐죠. 그러면 그 하역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수작업 승인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아까 기억나시죠?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댔죠. 그러면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사람한테 납세 의무를 지워요. 이런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치물품 멸실 폐기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그 운영인하고 보관인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그죠?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댔죠. 그러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그 시점에는 물건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운영인하고 보관인, 그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운영인하고 보관인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번째, 보세 공장, 건설장 외의 장소에서 허가, 그죠? 뭔가 작업 허가,
그러면 그 작업 허가를 받은 때의 성질과 수량이었죠. 그래서 납세 의무도 보세 공장 등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를 했던 그 사람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보세 운송했을 때, 그죠? 이때도 보세 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누군가가 받았겠죠. 그러면 그 신고를 했거나 승인을 받은 사람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납세 의무자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소비하거나 사용된 때. 그때 납세 의무자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그런 경우는 누굴까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출 신고를 한 자가 아니고 즉시 반출한 자예요. 그죠? 반출한 사람. 왜냐면은 반출 신고만 하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해야 이제 비로소 보통 일반적인 수입 신고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반출까지 했으면은 그 반출한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물건 확정 시기가 통관 우체국에 도착된 때잖아요. 통관 우체국에 도착된 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우편물이 도착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우편물을 누군가가 받았겠죠? 그러면은 그 우편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도난되거나 분실된 물품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세구역 장치 물품이에요. 보세구역 장치 중에 도난되거나 분실된 경우, 그러면은 운영인이나 화물관리인이 납세 의무자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보세 운송 중이었다. 그러면은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기타 물품. 그러면은 보관인이나 취급인이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번째, 관세법이나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따로 납세자로 규정된 자. 그죠? 이건 뭐 약간 기타의 경우고. 그 다음에 11번째, 1부터 10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 그죠? 이때는 보통 수입된 때. 그죠? 수입된 때. 보통 밀수입되거나 그런 경우로 하면은 그 물품의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납세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납세, 그죠? 납부 의무, 관세 납부 의무의 소멸,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납부 의무가 왜 소멸이 될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관세를 납부해버리면은 더 이상 의무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납부에 의해서 관세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충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충당. 보통 부족한 납부세액이 있다. 그만큼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는 거를 우리가 충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납세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될 환급세액 같은 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세관에 관세를 납부를 하겠죠. 근데 반대로 세관이 납세자한테 줘야 될 돈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줘야 될 돈과 받아야 될 돈을 퉁쳐가지고 상계 처리하는 것. 그게 바로 충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제척기간은 관세를 세관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제척기간 안에 세관이, 즉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그런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제척기간은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어요. 그러면은 5년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년까지 관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일종의 연장하는 효과가 있죠. 제척기간 기산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5년, 그럼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같으면 언제부터 10년을 계산할 것이냐, 그 기준점이 되는 그 날짜, 그게 바로 기산일이에요. 기산일. 제척기간 기산일. 아시겠죠? 언제부터 5년, 언제부터 10년. 원칙은요, 수입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이게 바로 기산일이에요. 네, 예외적으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5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부정한 경우로 하면은 그날부터 해가지고 다음 날부터 10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러면은 기산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그 다음 날부터 10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과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건설공사 완료 보고를 한 날, 그 다음에 특허기간은 보세 건설장에 대해서 특허를 허용하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 건설장은 특허 보세 구역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과 특허 기간 만료되는 날, 그 두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끝나느냐, 그죠? 두 기간 중에서 어느 게 먼저 끝나느냐 보고서 먼저 끝나는 거 다음 날, 그죠? 그거를 이 보세 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의 경우에 관세부가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는 거예요. 이 날부터 5년, 이 날부터 10년, 뭐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다 환급이나 부당 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그죠? 그런 경우에 환급한 날의 다음날, 그 다음에 잠정 가격 신고를 하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죠? 그럴 때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 그 날부터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을 기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 징수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부과권하고는 좀 달라요. 부과권하고 다르게 징수권은 부과권 행사에 의해서 확정된, 그죠? 이미 부과는 했어요. 당신한테 얼마의 관세를 납부할, 그죠? 의무가 있다. 근데 그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일단 부과는 해놨는데 그 기간 안에 전부 다 착한 납세자 같이 행세를 하면서 그 기간 안에 꼬박꼬박 납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뭔가 권리를 행사해서, 그죠? 징수권을 행사해가지고 관세를 받아와야겠죠. 그 권리가 있는 기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권리자는 과세관청을 얘기를 하겠죠. 세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 그죠? 그 기간 안에 어쨌든 과세관청인 세관은 그 이행을 청구를 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가지고 관세를 징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과세관청한테 이제 나중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예요? 관세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그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요. 소멸시효 기산일은 신고 납부하는 관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죠? 그 다음에 보정신청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다음날의 다음날. 이런 표현이 되게 특이한데, 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납부기한의 다음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보통 신고 납부하는 관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납부기한이죠.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러면 보통 납부기한 다음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정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 납부기한이 보정 신청일의 다음날까지거든요. 그러면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정 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부터 5년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정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관세.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이 납부기한이거든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그런 식으로 기산을 하는 거고, 부가고지하는 관세, 납세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그죠? 그때가 납부기한인데 납부기한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그런 식으로 소멸시효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에 의해서 납부하는 관세, 그리고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그거의 다음날부터 기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법령에 의해서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그러한 관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을 정한 때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그죠? 결국엔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 다음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기산일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세 징수권의 시효 중단 및 정지, 그죠? 시효를 하는 게 있죠. 관세 징수권에. 그래서 그 시효가 중단된다. 그 얘기는 어떤 기산일이 있었고, 그죠? 기산일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예를 들어 5년.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그죠? 그러면 기산일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죠? 5년을 채우도록. 근데 잘 가다가 이 시점쯤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멈췄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진행했던 거, 그죠? 이거는 없던 게 되고, 그죠? 다시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사유가 종료됐다. 예를 들어 이 시점쯤에 종료. 다시 이때부터 5년이 계산됩니다. 5년. 그죠? 아예 그냥 시효를 중단해버리는, 그죠? 그 다음에 정지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그죠? 중단하고 정지를 보세요. 그죠? 내가 하던, 예를 들어 업무하던 프로젝트가 중간에 중단됐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지했다. 그거는 중단은 아예 멈추고 새로이 다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정지는 멈췄는데 다시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멸시효 중단 사유. 그죠? 일단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 그 다음에 경정처분, 그 다음에 납세 독촉, 통고처분, 고발,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대한 사유들이에요. 중대한 것들. 이미 시효가 진행이 됐지만은, 그죠? 기산일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됐지만은, 얘네가 발생을 하면은 이 사유 이후로 다시 5년을 부과할 정도로, 그죠? 과세관청의 권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 발생이, 그죠? 그 사유가 이제 종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기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효 정지. 가다가 멈춘 거라고 얘기를 했죠. 진행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일시정지됩니다. 일시정지. 일시정지 되었다가 그 사유가 종료가 되면은 잔여 부분의 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거. 아까 그림에서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잠깐 멈췄다가 그 정지 사유가 해제가 되면은 다시 나머지 5년 중에서 2년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던 것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 아니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시효의 정지다. 그 얘기를 하시면 되고, 정지 사유는요, 관세 분할 납부 기간, 그다음에 징수 유예 기간, 그다음에 체납 처분 유예 기간, 그다음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 기간, 이런 사유들의 정지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세 환급 청구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네. 그러니까 관세를 돌려받을 것을, 그죠? 세관장한테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납부를 했거나 관세를, 그런 경우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관세를 납부를 한 거죠. 그럼 다시 되돌려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하면 언제까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환급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소멸시효,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기산을 하느냐? 만약에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 결정일부터, 그 다음에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은 납부일부터, 그 다음에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부터, 그 다음에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수출에 가름하여 폐기한 물품, 거기에 대해서 환급하는 경우는 폐기된 날부터, 그죠? 그 다음에 지정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이 재해로 인해서 멸실 변질 되는 경우, 그때 이제 환급 관련된 거는 멸실 변질 선송된 날부터,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동규정에 의해서 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일부터, 그렇게 기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나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됐다고 하면은 그 신고 취하일 또는 각하일부터 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환급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법률의 시행일부터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요, 환급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중단이 돼요. 아시겠죠? 그 자체로. 그 다음에 납세 담보 제도입니다. 담보 뭔지 이제 흔히 아시죠? 담보. 더구나 납세 담보라고 하는 거는 납세자가 관세 안 내고, 그죠? 버티거나 아니면은 도망가거나 그럴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담보 잡아둔다, 흔히들 얘기하는, 그죠? 관세에 상당하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그죠? 관세에 상당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물을 잡아두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납세 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국가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물 위에 담보물권을 취득을 한대요. 그리고 납세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담보물에 의거해가지고 관세 채무를 변제한다. 그죠? 안 내고 버티거나 아니면 안 내고 도망가거나 하면은 그 담보물을 잡아뒀던 거를 처분해가지고 관세를 충당을 할 겁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이용 가능한 담보 종류는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일단 금전, 돈이죠. 제일 좋아요. 돈. 그 다음에 국채나 지방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그 다음에 유가증권, 그 중에서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 보증인은 납세보증서인데 이것도 역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보증보험증권, 그죠? 보통 뭐 서울보증보험, 그죠? 서울보증보험, 그런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어떤 그 담보를 하거나 그러기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보증보험, 그런 회사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 또는 이런 부동산들인데 특히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되거나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한 부동산들, 그런 것들도
관세의 납세 담보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과세 가격 결정. 우리가 4대 요건 중에서, 그죠? 4대 요건 중에서 과세 물건,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과세 가격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과세 표준.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세 유리죠. 네 번째는 이제 뒤에 3장에서 보실 거고, 우리 세 번째 과세 가격, 과세 표준, 그죠? 일단 관세 평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2차 시험 3교시죠, 그죠? 2차 시험에 따로 이제 편성된 과목인데, 결국에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러 제반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인데, 일단 관세 평가는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이나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그죠? 어떤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는 이제 얘를 적정하게 이제 결정을 해줘야 관세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관세 평가 목적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저가 신고를 방지를 하는, 그죠? 그래서 관세 수익을 확보한다. 저가 신고가 되면은 이 공식에서, 그죠? 이 공식에서 만약에 과세 가격을 저가 신고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관세율은 어차피 고정이 돼 있을 거고, 과세 가격이 낮아지면은 관세액이 낮게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관세 수입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가 신고를 방지함으로써 제대로 된 관세를 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가 신고에 따른 부당한 조세 회피나 외화 도피를 방지한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과세 가격을 높게 신고를 해버리면은, 그죠? 관세는 뭐 물론 높게 책정이 돼서 높은 금액을 납부를 할 거고, 반대로 이제 관세가 높아지면은 내국세 목적으로, 뭐 이것까지 뭐 참고로 들어두시면은 내국세 목적으로 법인세는 이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네가 어떤 이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해가지고 법인세를 뭐 이렇게 쭉 낮출 목적으로 일부러 관세를 높게, 그죠? 그러려면 과세 가격을 높게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부당한 조세 회피를 위한 거냐, 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그만큼 외국에 있는 수출자한테 돈을 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많은 돈을, 많은 외화를 외국으로 유출하는, 그죠? 외국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불법 외화 도피 목적이 아니냐, 그죠?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과세 가격을 산정을 해주면은 정확한 관세액이 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적정하고 공평한 관세채권 확보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과세 가격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관세평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관세평가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1방법부터 해가지고 6방법. 대부분 1방법으로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 순차적으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뭐 1방법은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 그걸 기초로 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그죠? 2방법은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방법은 유사물품, 4방법은 국내 판매가격 기초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발생한 공제 요소들을 다 제외를 한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5방법은 산정가격 기초로 한다. 산정가격 수출국에서 발생한, 그죠? 그리고 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생한 비용들 다 더해가지고 나온 산정가격. 그 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6방법은 1방법부터 5방법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면은 1방법부터 5방법까지의 방법들을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그게 바로 6방법입니다. 관세평가 방법 적용 순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선순위 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순위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4방법보다 5방법을 먼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납부 관련된 내용이요.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하고 그 다음에 납부 세액 같은 거 스스로 신고해가지고 스스로 관세도 납부하고, 그죠? 대상은요 모든 수입 물품이에요. 그죠? 부가고지 대상을 제외했다. 근데 부가고지 대상이 약간 예외적으로 열거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이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액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액은 통관할 때 심사하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심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사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즉 사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에 한해서만 사전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서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이거나 아니면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관세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 가격 변동이 큰 물품들, 이런 것들은 사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정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몇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정정. 납부하기 전에, 그죠?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죠? 과다하거나 부족한 거. 그런 경우는 정정하고 정정된 세액을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납부 기한도 당초에 납부 기한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죠? 신고 납부를 했으면은 정정은 이제 못하고 보정을 해야 되고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하고 품목 분류 등의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보정을 할 수 있고, 보정은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에요. 그죠? 6개월 안에 세관장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납부 기한은 보정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 신고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수정 신고. 보정 신고,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보정 신청 못하고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한 세액이 이때 역시 부족한 경우에, 그죠? 언제까지? 보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납부 기한은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정 청구입니다. 경정 청구는 납부했던 관세가 지나치게 많았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까지 세관장한테 납세자는 돈을 돌려달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정 청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세관장이 경정 청구를 받았으면은 2개월 안에 뭔가 이제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경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관장이 경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관장이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나
아니면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경영 청구한 세액을 이제 심사를 했는데 과부족한 거 뭔가 이상이 있구나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런 경우는 세관장이 경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고지가 나오는데 부가고지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쉬시겠습니다.